5월 9일 조기 대선까지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대선 후보들 또 지원자들 오늘도 열심히 대선 선거운동에 열심히죠. 자, 그런데 오늘 저녁 8시 다시 한번 토론이 열리게 됩니다. 그 문제부터 먼저 짚어보기 위해서요. 네 분의 전문가 패널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말씀드리죠. 이재경 광운대 겸임교수,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정군기 홍익대 초빙교수, 최진영 변호사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저녁 8시 세 번째 토론이자 이제 서서 하는 이른바 스탠딩 토론 두 번째 열리는 거죠. 네, 오늘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짐작해보기 위해서 지난번 토론에서 되게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죠.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남북 관계를 전에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햇볕 정책을 개선하십니까? 안 후보님. 예, 그것도 후보님. 역시 지금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이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후보님? 지금 모든 역사가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공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들은 교훈을 얻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건 무슨 토론하면서 대북 송금이 협박하지 도대체 말라고 몇 년 그러세요? 지난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잠깐만요. 지금 예? 대북 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자. 매 선거 때마다 그 대북 송금을 아직도 우려먹습니까? 국민들 실망할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돼서 뭘 할 것인지를 말씀하셔야지. 그 선거 때마다 대북 송금 얘기 계속 재탕삼탕하면 그 무능한 대통령들이지 뭐예요, 그게. 네, 지금 보셨다시피 주적이냐, 주적, 햇볕 정책, 대북 송금 한참 논란을 벌이다가 신불리께서 도대체 몇 년 동안 우려먹느냐 이게 호통치니까 다 쭉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려먹을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보 얘기. 아마 또 이 얘기를 예. 그 보수 후보라는 분들이 아마 송민순 그 전 외교부 장관의 그 문건 공개 이걸 아마 가지고 예. 또 아마 문 후보를 아마 심하게 압박할 것으로 그냥 예상이 되거든요. 예, 예. 아마 이건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짐작을 하실 텐데 예. 이 문제는 좀 새로운 국면을 맞았어요. 조금 전에 그 문재인 후보 측의 김경수 후보가 네. 그 김경수 대변인이 그 당시 2007년 11월 16일 날 회의록을 공개하고 네. 그리고 11월 18일 날 서별관 회의 대통령이 참석하지는 않은 그 서별관 예. 회의에 그 당시에 배석자인 안보전략비서관이었던 예. 박선원 비서관의 문건을 그 기록 문서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제 교수님 저희가 예. 그 부분은 좀 이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예. 오늘 TV 토론의 이제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역시 안보 문제가 관전 포인트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관전 포인트가 되면 네. 표심을 흔들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이런 이슈들이. 스탠딩 토론 두 번째인데 네. 세 번째 저기 말하지 이제 공식적으로 세 번째고 예, 3차 토론이고 이제 서서 하는 건 두 번째라는 번째인데 거죠. 지난번 스탠딩 토론은 매우 산만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어떤 분들은 뭐 아주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총량제 시간이 주어져서 5명의 후보가 난타전을 벌였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방송사에서 준비가 좀 덜 되고 후보들도 숙지가 되지 않고 네네네. 사회자도 뭐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 네. 오늘은 나름대로 이제 두 번째가 되다 보니까 네. 익숙해져서 상당히 그 아주 날카롭게 주고받을 생각이 되는데 네. 예를 들면은 저는 이 5명의 후보가 이제 뭐 압축이 돼가지고 미국처럼 2-3명으로 이제 압축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어렵죠. 예. 그렇다면 계속 시청자들은 5명이 아주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아주 난상 5명이 토론이 난상 토론이 되는 네. 그런 걸 지켜보게 될 텐데 네. 각 후보가 전략적으로 뭘 선택하는 이런 그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우리 MBN에서 나왔지만 네. 그 후보의 국가관, 안보관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북 송금을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네. 느닷없이 심상정 후보는 대북 송금이 옛날 건데 왜 자꾸 우려먹냐라고 네. 이렇게 그 여성이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치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라든가 다른 분들이 그냥 넘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 제대로 안 했다 해가지고 불만이 좀 네.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런 것도 아마 대비를 하지 않나 생각이 예. 됩니다. 어떻게 최진영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지금 하여튼 안보 문제가 주요 이슈가 돼버렸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 판세, 표심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이게 그냥
후보들 간 뭐 논쟁하다 말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 부분 이제 결국은 그 이른바 부동층 잡기 아니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집토끼들은 서로 상당 부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네. 현재 공약 대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표심을 완전히 잡지 못하는 한 20% 정도의 어떤 20-30% 정도의 부동층이 될 것인데 네. 특히 그 지난번 그 있었던 그 토론회 이후에 20, 30대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 이 그 TV 토론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중도 아니고 주말에 오후 8시에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지난번보다 시청률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본인의 어떤 국가관 그리고 안보관 그리고 철학 이 부분들을 녹여내느냐 그리고 얼마나 자신 있는 표정으로 해내느냐 네. 그리고 상대방이 치고 들어오는 것을 정말 어떻게 슬기롭게 넘기느냐 그와 같은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특히 젊은 층에 대해서 호소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큰 주제 같은 경우에는 외교 안보입니다. 그렇지만 네. 정치 가운데는 분야죠. 그렇죠. 의견을 포함한. 예, 정치 분야고 가운데는 또 자유 토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정치 분야 플러스 개인적인 리더십 내지는 검증도 상당 부분 치열하게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안보관뿐만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개인의 어떤 사생활 내지 진실성 이 문제도 크게 봤을 때에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후보들은 이런 토론을 보고서 마음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지난번에 뭐 토론 방식 얘기해보면 총량제 방식이란 게 어느 한 후보에게 집중이다 보면 그 사람은 뭐 답변하다가 시간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좀 뭔가 다르게 될까요? 스탠딩 자유 토론이라 해가지고 네. 상당히 우리나라 이 대선 TV 토론에서 진일보했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KBS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 합하면 30% 시청률을 올렸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40%도 돌파하리라 보는데 네. 그런데 저 방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질문답을 합해서 총량제로 하다 보니까 네네. 문재인 후보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문재인 청문회였다. 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질문답 포함해서 총량제 방식에 대한 어떤 개선이 예. 요구됐는데 선관위에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요? 이래서 그대로 진행된대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는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포함된다는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문재인 후보는 답하다 보니까 질문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문재인 후보 측은 답은 짧게 하고 네네. 자기가 질문을 갖다가 이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러는데 예. 실제로 오늘 또 이제 정치 분야인데 이 정치 분야에서 정치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이 안보 이슈 네. 이게 집중되리라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거의 좀 방어전 이런 성격이었다면은 네. 오늘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들이 여타 후보들이 집중하는 어떤 공세 속에서 네. 어떻게 안보 대통령이라는 자신감을 비출 수 있느냐 예. 그게 오늘 그 토론의 예.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 핵심 봅니다. 포인트다 하는 거죠요. 예, 하여튼 뭐 형식이 좀 어색하더라도 일단 시간 총량제는 주어진 것이니까 그 안에서 후보들이 어떤 전략을 잘 세우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한번 좀 짧게라도 각 후보별로 어떤 것이 급소이고 또 어떤 전략이 그걸 필요할지 그걸 방어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이쪽에서부터 우리 자 기호 1번 네. 문재인 후보에게 조언을 하거나 뭔가 문재인 후보의 뭐 전략을 좀 분석하거나 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1차 때보다 2차 때 그 네. 상당히 좀 여유롭고 또 웃음과 어떤 굳은 모습을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어떤 태도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이는데요. 네. 핵심은 그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 답변이 왔을 때에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상당 부분 보였습니다. 네, 한마디로 네. 큰 리더의 모습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답변에 대해서 명확한 본인의 어떤 철학, 뭐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개인이 가진 확고한 철학과 명확한 어떤 개인의 그 공약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네. 명확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분명한 답변이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2번 홍준표 후보 어떤 예.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명색이 2번인데 지난번에 그렇게 뭐 저는 두각을 못 냈다고 생각을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지율이 지지율이 조금 낮다 보니까 네. 우선 그 다른 후보들 많은 질문을 받지 못했어요. 아, 예.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안보 문제인데 네.
안보 문제를 하려고 그러면 유승민 후보가 또 날카롭게 앞에서 또 해버리고. 그리고 먼저 또- 해버렸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북 송금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짚어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심상정 후보가 끼어든 겁니다. 네. 그래서 대북 문제 같은 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그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북한에 많은 그 지원을 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핵 개발로 돌아온 게 아니야라는 게 많은 그 보수 네. 유권자들 생각이거든요. 예. 이걸 정확히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심상정 후보가 끼어들어가지고 예. 그거 옛날 건데 왜 물어보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전선이 매우 흐트러진 상태에서 본인이 할 말을 잃은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준비를 제대로 한다.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근데 혹시 잠깐 또 짧게 여쭤보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무슨 뭐 여성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네. 무슨 흥분제 이런 거 네. 분명히 이게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방어해야 됩니까? 그럼 본인이 SNS에 정확히 사과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사과한 걸로 끝냅니까? 미안하다? 그렇죠. 예. 거기서 더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TV 토론 시간이 짧은데 예. 지난번에도 심상정 후보가 뭐 세탁기 얘기하면서 예, 예. 또 그러다가 여성 시간 얘기, 보냈죠. 그 설거지 얘기를 하면서 예. 다 지나간 얘기를 가지고 뭐 옆에서 자꾸 이런 바람에 본인이 웃으면서 사과를 했는데 네.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또 한다는 것은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저는 예. 좀 너무 지역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본인의 사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네. 하셨고, 자 3번 안철수 후보 지난번에 뭐 선방했다는 평가는 있는데 뭔가 선방 말고 더 나가서 한 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건 안철수 후보는 어떤 전략으로 임해갈까요? 예, 안철수 후보야말로 TV 토론을 가장 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가 높았었어요. 예, 예. 그런데 1차 토론 때 다들 알다시피 이 진보 보수 양쪽으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네. 상당히 경직된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2차 토론은 조금 여유를 갖고 예, 그런 점에서는 무난했는데 마지막에 어떤 자기의 어떤 미래와 통합 이미지를 갖다가 제대로 설파하는 데는 좀 부족했다.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이 안철수 후보는 지금 지지가 진보 보수 중도 네. 3분할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손에는 말하자면 김대중 정신을 예. 갖고 있고 한 손에는 또 색깔론을 갖고 있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호남이나 진보에서 중도에서 너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수는 어떤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거니까 네. 본인의 기본적인 어떤 그 진보 중도 입장에 예. 선 햇볕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해야 분명하게. 호남과 수도권에서 이 호응이 네. 분명한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안철수의 딜레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토론에서는 그 딜레마를 깨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산토끼 잡으러 다니지 말고 집토끼부터 지켜야 한다. 일단은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유승민 후보 지난 아까 저 TV에서 봤지만 날카롭게 주적, 뭐 또 햇볕 정책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슈를 일으키게 했는데 별로 수혜자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철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수 신보수라고 했는데 예전에 연내와 똑같다 이런 말 나왔는데 어떻게 이미지 계속 그렇게 가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변신해야 될까요? 앵커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네. 유승민 후보가 그 토론은 잘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러니까요. 실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또 비판도 많이 받아요. 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그 주적 문제를 끌고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또 충격이고 특히 국회 국방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없어졌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랬죠. 질문을 하면서 더군다나 그 교수로 하시고 경제학 박사이셨는데 특히 안보 이 부분 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추궁하듯이 마치 어떻게 보면은 검사가 피의자 추궁하듯이 네. 심하게 말하면 이런 식의 질의 방식도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유승민 후보는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신보수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네. 신보수가 어떤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품격 있는 보수가 신보수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주장하는. 그럼 홍준표 후보하고 차별화해서 홍준표 후보 쪽에 가 있는 부분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그런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 네.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부분의 전문가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네, 유승민 네. 후보는 이런 부분에서 좀 획기적인 공약을 내놓는다거나 네, 네. 가령 뭐 예전에 그 보면은 뭐 그 기업인 출신으로 그 선거에 대선에 나왔던 정주영 고 회장 같은 분들은 아파트 반값 공약을 내놨다든가 예를 들면 유승민 표 무슨 경제 전문가로서의 네. 비전을 던져가지고 논쟁을 유발하고 그러면서 자신 있게 상대방을 제 앞에 끌고 가야 되는데 남을 공격해가지고 자기를 얻고자 하는 방법은 정말 낡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유승민 후보답지 않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방식이고 특히 안보를 가지고 유승민 후보가 계속 얘기를 하면 예. 그 수혜는 사실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그 수혜자가 되고 있다는 네네. 이런 사실을 그 유승민 후보가 좀 깨달아야 되고 네. 물론 내부에 뭐 사퇴론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연하게 본인이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했기 때문에 네네. 더욱이 오늘 토론부터 남은 토론 기간 동안 제가 보기엔 유승민답다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고 보여줘야 되고 네. 경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경제 위기가 큽니까? 안보 위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차별화된 자기만의 비전을 획기적인 뭔가를 하나 제기하는 예. 그런 걸 뭐 준비하고 있을 것도 같은데 예. 그걸 던져야지. 오늘 예. 토론에서 또 안보 얘기 꺼내고 또 하면 네. 완전히 실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번 토론은 아이간 뭐 정치 분야니까 경제가 안 되고 다음 토론, 그러니까 다음 선관위 토론 주제가 경제 분야니까 그때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 주제에 꼭 5번 있는데. 심상정 후보도 얘기해봐야 되는데 오늘 네 분 패널이시라 제가 할 수는 없고 어떤 분이 정 교수님 누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심상정 후보에 대한 심상정 어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1, 2차를 통틀어서 제일 잘한 분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예. 본인이 지지하는 층이 명확하다 보니까 결국 그 명쾌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난번 같은 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질문은 많이 했는데 결국 질문을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전략. 네. 나름대로 해서 본인이 전략을 지금 단순하게 어떤 왼쪽이 아닌 중도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전략을 이번에 아마 잘 준비를 해왔을 것 네, 같은데 네, 네. 오늘 또 아마 심상정 후보의 상당한 선전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뭐 방안을 강구해 드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예. 1, 2차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잘했다는 그런 이제 평을 많이 들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진지하지 못했다 이런 느낌을 많이 그래요? 가졌습니다. 네, 네. 특정 후보를 향해서 그 어떤 후보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과도하게 물어본다든가 예, 예. 뭐 옆에서 뭐 사과를 하라든가 하는 이런 문제는 저는 뭐 그렇게 점수를 주고 싶지 않은데 또 잘했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예. 참고할 부분이죠. 뭐 총평은 하여튼 뭐 토론 자체는 또 볼만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처음 얘기하셨다시피 안보 그 중에서 특히 오늘 좀 뜨거운 주제가 될 만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른바 송민순 문건입니다. 자, 2007년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논의될 때 우리가 기권을 했는데 그걸 북한의 입장을 물어보고 했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 한번 보시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 나누도록 하죠. 송민순 장관이 그걸 폭로했다고 또 송민순 장관한테도 그냥 안 둔다고 그랬어요. 이게 걸핏하면 협박이나 일삼는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되겠어요? 제가 알기로만 해도 네 번째 말을 바꾸고 있는데 이 심각한 거짓말을 하는 걸로 만약 드러나면 저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께서는 지금 밝혀진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상세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안보 장사다, 색깔론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지도자의 정직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거 때가 되리 또다시 색깔로 종북몰이가 시작됐습니다.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여권 후보들이야 선거 때마다 도지는 고질병이라고 치더라도 야당 후보까지 또 야당까지 색깔론에 가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한 손으로는 김대중 정신 말하면서 호남표를 바꾸자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색깔론으로 보수표를 바꾸자 하는 후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거짓말이다, 색깔론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슈는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재용 교수께서 설명하시다 말았으니까 그걸 짧게 네. 좀 오늘 전개된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그 송민순 회고록 부분과 이어서 구체적으로 예. 송민순 전 장관이 어제 그저께죠. 그 당시에 그 청와대 마크가 찍혀 있는 국정원의 아마 동향 보고서 같은데 네. 그걸 이제 공개를 한 후에 논란이 격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방이 또 됐습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네. 진실의 문제라고들 주장하지만 이 본질은 결국은 북한에 대한 그 후보의 태도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북한 문제와 관련이 없다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그 문재인 후보 대변인이 오늘 오후에
그렇다면 우리도 갖고 있는데 네. 그 국가 그 기밀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공개하는 게 신중해야 된다고 전제하고 네. 그러나 기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다고 해서 두 가지 문건을 공개했어요. 그 2007년 당시 11월 그 16일 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정책회의에서 네. 최종 대통령이 주재하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 네, 상식적으로. 네. 거기서 대통령이 분명히 기권으로 가자. 네. 그 송민순 외교장관은 주무장관이긴 했는데 양해를 좀 구하면서 네. 기권으로 가자라고 얘기했고 그 후에 이틀 후에 18일 날 서별관 회의에서 또 그 당시 배석했던 안보전략비서관인 박선원 비서관의 메모가 네. 그대로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 중에서도 보면 그 당시 회의 주제는 백종천 안보실장이 한 거고 거기서도 다시 VIP가 기권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문건이 지금 오늘 공개돼서 하여튼 뭐 이 문건 공방은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진입돼 네네네. 있어서 이게 어떻게 또 작용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에는 좀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저렇게 회의를 거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정했다.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 측이 오늘 얘기한 주장이죠. 그렇죠. 예, 예. 온 지구촌이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정부는 남북 그 대치 상태라는 이유로 기권을 한 것도 참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주무장관이 그 어떤 본인이 진실하고 이제 생각해서 폭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얘기를 하면은 정확하게 답을 하면 될 텐데 문재인 후보가 지금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대세에 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 그 반응을 보면은 색깔론이다. 네. 종북몰이다, 북한팔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확한 얘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면 국민들이 납득하거든요. 근데 오늘 저거 공개... 지금 얘기한 것은 그런 얘기에 대한 반응 아닙니까? 근데 저 얘기도 보면요. 예. 그 의원 얘기로는 뭐 입증이 된 거라고 하지만 네. 여전히 그 16일부터 18일까지 사이에서의 그 확실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문재인 그 실장의 여러 가지 그 자세라든가 네. 이런 걸 그 여전히 캐쇼마크 달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우리가 논란이 됐던 NLL 논란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은 그거죠. 그 11월 18일 날 회의로 네. 국회의원 3분의 2가 결의하면은 회의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장 간단한 일을 왜 안 하는지 예.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네. 예, 김능구 대표는 지금 오늘 공개한 것이 저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반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 부분 논란을 보면 상당히 착잡합니다. 네. 2012년대 이 대선 때도 NLL 그 포기 논란으로서 얼마나 그 대선의 후보 검증의 중요한 부분들, 후보 비전 이런 부분들에 쏟아지지 못하고 네. 이른바 이 북풍 부분으로 얼마나 그 대선이 흘러가 버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국력 낭비를 엄청나게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지금 이제 저 인권 결의안 문제를 갖다가 그 제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해명할 수 있는 어떤 이 자료는 네. 문재인 후보 측에서 내놔야 된다고 봤는데 오늘 좀 이 내놨네. 100%는 아니지만 네. 100% 내놓으면 기밀 누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네, 네. 저기 핵심은 뭐냐면은 북한 쪽에 동향이 체크됐던 물어봤던 어쨌든 북한 쪽에 그걸 하기 전에 결정됐느냐 안 됐느냐. 네. 그러니까 결정하고 체크했느냐. 지금 그 문재인 쪽에서는 결정된 부분들을 원칙적 입장을 갖다 알려줬다는 이야기고 네. 이런 건데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11월 16일 날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결정됐느냐. 결정됐다. 그리고 18일은 16일에 결정된 걸 확인했다. 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김경숙 대변인의 발표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송민순 장관도 그 전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만 반대했고 나머지는 다 이 기권으로 네네. 의견을 모았었다. 그러니까 송민순 장관은 당시 인권견에 찬성하자고 주장했다는 찬성했고 거죠. 본인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네. 다 기권으로 의견을 모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무장관이다 보니까 주무장관이 또 그날 또 바로 대통령한테 어떤 이 서한을 갖다가 접수하고 예, 예. 제고해달라 이러니까 18일 날 다시 예. 그 백종도 안보실장이 회의를 해가지고 주무장관의 또 체면을 세워준 거죠.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발표로서 명명백백해졌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저는 앞으로 지금 안보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이 북핵 위기와 이런 안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미중 간에 네. 일본, 러시아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이 비전과 대안을 내놓는 그런 토론이 돼야 된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기권 결정이 먼저 있었고 예. 나중에 통보했다는 것이 오늘 기록으로 충분히 됐다 이런 말씀이고. 예,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 논란은 네. 사실
이번 지금 4월이 그 이른바 그 4월 위기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그 북한의 남북 간의 화해 모드에 있다고 하면 이와 같은 사실 자체가 논란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 제기가 단순히 어떤 그 색깔론이라든가 아니면 안보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당시에 과연 그러면은 2007년 11월 15일 날 결정이 됐느냐와 관련해서 예. 그 당시에 이제 11월 20일 날 최종적으로 기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인 21일 날 당시 그 천호선 그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네. 어제 그러니까 20일이죠. 20일 저녁 늦게 대통령께서 송 장관과 백종천 실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상황과 기권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이걸 수용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그러니까 네. 20일 오후에 최종적으로 그때까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내용과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일치하죠? 마치 오늘 같은 경우에 그 김경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송민순 전 장관의 얘기가 100% 완벽한 허위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당시에 그러면 천호선 그 청와대 대변인은 100% 허위 거짓 진술을 했습니까? 네. 아직까지 실체적 진실은 더 추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예. 그 점에 대해서 예, 제가 말씀하십시오. 알고 있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11월 16일 날 결정합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그 회의의 결정은 대부분 외교안보 사안,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고 밖으로 공개하는 문제는 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그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건 정무적으로 고려하고 정치적으로 상황을 고려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천호선 대변인도 아마 어딘가에 인터뷰에서 추후에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얘기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송민순 장관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애정이 굉장히 깊어서 주무장관에 대한 배려와 위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깊이 사고했다는 게 그 당시에 예. 참여자가 대여섯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면 예. 한 분의 기억에 의존하는 10년 전 기억을 한 분이 해내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짧게 좀 부탁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통일부가 일관되게 기권을 주장했어요. 기권이었죠, 일관적으로. 2006년은 네. 북핵 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서 찬성을 했던 예.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물어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전후 과정을 보면. 네, 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지난 6번 치르는 동안 딱 한 번 빼고 매번 선거 대선 앞두고는 북풍을 일으켰어요. 예, 예. 딱 한 번이 언제냐면 2007년입니다. 네. 그건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설 때고 나머지 5번은 대부분 구여권에서 이 문제를 끌고 혹은 알겠습니다. 문제가 됐을 때 크게 쟁점화했던 부분도 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4월 19일 토론, 주적 토론 이후에도 나왔지만 네. 별로 여론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국민들이 이걸 되게 피곤하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문건이 공개되고 여러 사람이 증언하는데도 일치된 부분이 참 없어요, 이 부분은.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제 토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예. 뭐가 문제냐면 말이죠. 네, 문제가 뭡니까? 핵심적인 예, 게. 2007년도에 노무현 정권에서 저걸 기권으로 처리했다는 자체가 네. 많은 그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실망을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뭐 그건 그런데 예. 문재인 후보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과정에서 그 송민순 장관의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문재인 후보가 북한의 반응을 한번 체크하는 게 어떠냐. 네, 이런 그 반응을 정확한 그 멘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뉘앙스의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앞으로 대통령이 네.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 그것 예.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렇겠죠. 예, 예.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네. 문재인 비서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자, 오늘 저녁에 그 문제가 아마도 이제 토론에서 분명히 뜨거운 쟁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떤 그 질문 답변이 오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이정희 교수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제 이런 식의 북한과 관련 이슈가 별로 이슈가 안 될 것이다. 큰 판세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예, 이게 지금- 별로 영향이 없을까요? 예, 지난 예. 그 대선 때 NL 포기 논란하고 또 좀 다르다 봅니다. 네.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이러한 그 구여건의 보수의 어떤 이런 그 북풍이랄까요, 안보 부분에 대한 이런 몰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그걸 받아서 어떤 지지로 하나로 모을 그런 유력한 후보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이 보수 이 구여건 쪽에는 그런 후보가 없거든요. 홍준표 후보 쪽으로 안 예를 들면 갈까요? 홍준표 후보가 그걸 하나로 다 안아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여론조사로 했을 때는 네. 여전히 탄탄한 지금 지지표를 갖고 있는 문재인 후보 지지층을 포함해서 네. 이것이 대선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네. 그런 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자, 그런데 혹시 또
안철수 후보는 이런 쪽에 좀 이런 논쟁에서 수혜자가 안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적어도 지금까지 봤을 때는 수혜자다라기보단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프레임이 피해자가 아니겠습니까? 왜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TK 지역이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TK 지역에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었는데 네. 지난번 이 토론이 있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최근 여론조사에 보면은 홍준표 지사가 오히려 1위로 올라서고 쭉 안 지사는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안 후보.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 후보 입장에서는 오늘 오후 8시부터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 1위로 하고 말씀하신 건 이제 TK 지역만 지역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수 지역인 것이죠. 네. 지금 서울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안 지사가 지금 1위를 고소하던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1위를 하던 지역에서 1위를 뺐겠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스탠스, 본인의 어떤 국정을 이끌어 나갈 철학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여전히 중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보수표를 새로 끌어안는 이른바 우클릭 전략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이 안 캠프의 전략적 선택을 오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우클릭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드도 반대했다가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개성공단도 뭐 확대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갔고 전작권 한수도 연기하고 햇볕 정책도 이거 공과가 있다고 애매하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양쪽 표를 다 끌어올 것처럼 생각했는데 양쪽 표를 다 놓치고 있다. 지금 그러긴 하고 있는데 그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표면적으로는 우클릭을 했죠. 네네. 계속 지금 했는데 보시면 나온다. 그렇죠? 사드에 대해서도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았고. 근데 저것도 당론은 아직까지도 반대입니다. 오늘 당에서는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여론조사해 보니까 의원들도 이제 후보를 따라가서 찬성하는 게 많다고 그러는데 그거 꼼수 아니겠어요? 아직은 이제 확실히 정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전작권 문제도 연기한다. 햇볕 정책도 물어보니까 공과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저 얘기도 굉장히 딜레마인 게 햇볕 정책을 호남을 생각하면 계승을 해야 되고 또 보수를 생각하면 계승을 안 해야 되는데 공과를 얼버무리면서도 북한의 인권 결의안 문제에 대해서는 또 문 후보에 대해서 날카롭게 또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정체성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후보가 뭐 이번 선거만 하고 말지 또 다음 도전할지 모르겠지만 뭐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안보관에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중도 보수 지지자들이 지지를 보여줬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보다 솔직하게 안보관은 이렇다 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보면 저 안철수의 이른바 딜레마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해결할지를 저희가 명확하게 주면 그 캠프의 멤버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농담입니다만 어쨌든 우선 보면은 이 안보 가지고 문재인 후보 때리기를 홍 후보가 유 후보가 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문 후보를 때려서 그걸 지렛대로 해서 보수표 쟁탈전이다. 사실은 문 후보 표는 상당히 생각 외로 단단하단 말이에요. 지금 40%대 넘어가서 중반을 향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안 후보에게 가 있는 부분, 상당 부분, 특히 TK의 그 표라든가 전국적으로 이제 보수표 부분을 홍 후보나 유 후보가 가져와야 되는데 문 후보를 때려서 문 후보 지지표를 가져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때려서 안 후보 부분 거를 가져오는 쟁탈전을 홍 후보와 유 후보, 안 후보 사이에 보수표 쟁탈전이 벌어진 게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송민순 문건 공방의 본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확한 자기 중심을 명확하게 세우고 원래 지금까지 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기본을 튼튼히 한 다음에 외연 확정의 과정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보수도 중도도 그리고 진보도 이 세 부분을 어떻게 한 그릇에 담기는 대단히 어려운 게 지금 정치 현실입니다. 탁상에서는 그림으로는 가능하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현실화시키는 과정이 지금 굉장히 난관에 봉착해 있고 본인이 되게 고단한 처지일 거라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정치적 선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큰 정치적 결단. 예를 들면 뭐 무슨 일부 지금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뭐 무슨 그 개별 인사를 데려다 쓴다 뭐 연대론 같은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 이제 가까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지 않고는 지금 10%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안 후보로서 아마 극복하는 부분에서 되게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큰 정치적 뭔가 모멘텀을 한번 만들어야 된다. 큰 정치적 모멘텀. 그거 뭐가 있을까요? 무슨 뭐 바른정당하고 단일화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걸 가능할까요? 그런 거? 안철수 후보 측의 말에 따르면은 자기들이 그 지지율이 급상승해가지고
그 어떤 조사에서는 뭐 다자구도에서도 문훈 후보를 갖다가 따라잡는 네. 이런 결과도 나왔었잖아요. 한때 있었죠. 그런데 그 네. 이후에 조정기는 분명히 온다.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지층이 자기들도 볼 때 결집도가 약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조정기 이후에 다시 새롭게 지금 올라가느냐. 네. 지금 중반전 보면은 여러 조사들에서 10% 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오차 범위를 넘어섰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반전에 들어가는 이 다음 주에 이제 이 TV 토론이 3번이나 있습니다. 예. 이 다음 주 동안에 다시 어떤 모멘텀으로 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좀 어려운 거죠, 이게. 네, 그럼 네, 네. 그것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네. 부분에서 우리는 2012년도에 안철수 현상, 네. 이른바 안철수의 새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이 호응이 컸습니다. 네네. 그리고 안철수 생각이란 책도 내놨고요. 그렇죠. 예. 그게 자기가 지금도 그 입장에 거의 같이 유지하고 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안보는 보수라고 했지만 네. 실제로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햇볕 정책을 개선하면서 아주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금방 이야기한 대로 지난번 TV 토론에서 어떤 주정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방전이 있으면서 이 홍준표 후보가 햇볕 정책에 대해서 개선하느냐 아니냐 딱 찔러서 물어봤을 때 그 네. 부분에서 제대로 답을 못했어요. 네네. 공과는 있다. 과가 예. 있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호남이 중심이 돼서 네네. 지난번에 그 총선에서 나름대로 어떤 선전한 정당입니다. 압승했죠. 예, 호남에서는. 그리고 예. 그 민심이 수도권 민심에 통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햇볕 정책이야말로 호남 민심의 근간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부정하는 태도로 이렇게 나오니까 흔들려 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호남, 수도권 이게 다 진보 세력 다 흔들려 버린 거죠. 이게.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안철수 후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를 하면은 보수 지지 세력들은 전략적 선택으로서 네. 본인에 대해서 어떤 지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지지율이 탄탄하면 보수표는 저절로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지지를 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예. 예, 그걸 해야지 뭐 자꾸 이쪽 저쪽 기웃거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이제 뭐 안보 이런 거 말고 미래와 통합 이런 기치를 내걸었어요. 미래에 가장 적합한 후보다. 이런 게 유권자들에게 좀 어떤 호소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 그런 게 정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네, 구체적인 정책으로. 예. 정책으로는 별로 안 나타나고 포장지로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현수막에 그 어떤 미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죠? 벤처적인 예. 그런 감각을 사용해서 현수막을 만들고 포스터를 만들고 했는데 또 한편의 비판은 당이 없다. 뭐 이런 그 비판 받고 있거든요. 예, 당 이름을 뺐죠. 그래서 예.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이제 총체적인 그 정체성의 혼돈 속에서 예. 본인이 이런 결과를 겪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네. 저는 안 보는 그렇습니다. 호남에 계신 유권자들이 DJ를 좋아한다고 해서 햇볕 정책을 다 100%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왕 중도 보수를 끌어안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다면은 예. 그 안보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온 국민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세계 어느 나라 그 대통령 선거에서 또 역대 우리나라 어느 선거에서 지금 한 10며칠 남겨둔 이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이 안보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다음에 안철수를 위해서라도 안보관 문제는 네. 지지율과 상관없이 분명히 오늘 저녁에 한번 좀 네.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토론을 통해서 특히 정체성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네. 그것이 오히려 지지율 어떤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반면에 좀 급상승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홍준표 후보죠. 자, 그런데 오늘 뭐 빅데이터 관심도를 보니까 뭐 문재인 안철수보다 2배나 올랐다. 이렇게 여론사 말고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도 있는 모양인데 그렇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게 어떤 뭐 민심의 지지하고 연결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상당 부분 우리가 이른바 출구 조사를 했을 때 자꾸 틀리는 것이 왜 그러냐 했을 때에 네. 정말 우리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이른바 샤이 보수라든가 제대로 이걸 응답하지 않는다 보니까 여론조사와 실질적인 당락이 다른 케이스가 많았죠.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분명히 각종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라고 했었지만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네. 이게 트럼프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와 같은 여론조사는 틀렸지만
빅데이터는 그대로 맞췄다라는 것이 지난 이번 트럼프 대선뿐만 아니고 그 이전 대선에도 나왔었는데 네. 마치 그와 같은 어떤 것이 이른바 실질적인 민심이 이른바 그 여론조사가 아니고 말씀하신 빅데이터 분석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 1차, 2차 토론을 거치면서 이 홍준표 지사에 대한 어떤 뭐 페이스북 그 각종 그 포털의 여론조사 네. 댓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오히려 본인들이 그 홍 후보에 대한 어떤 빅데이터가 훨씬 더 높았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네. 여론조사와 결과는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 또한 오늘 이와 같은 비슷한 것을 받기도 했는데 예. 나름대로 물밑미심의 흐름이 그것은 지난 탄핵을 해서 탄핵으로 해서 박근혜 그 정부와 홍준표는 다르다라는 어떤 것에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얻는 그런 모멘텀을 증거로서 이와 같은 것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SNS나 이런 데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언급된 걸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언급되고 많이 네네.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자,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이제 안보 국면에 조금 이제 아까 다 하신 대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특히 TK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말대로 3강 구도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당연히 그걸 희망하고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네네. 후보가 당연히 그런 네. 그 입장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사실은 그 내용적인 측면을 잘 들여다보면 네. 그 지지율 조사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 지역인 TK와 PK 지역에서 네. 약진하고 심지어 그저께 그 갤럽 조사에서 보면 TK 지역에서는 1위가 나왔습니다. 네. PK 지역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이 분명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 그런데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 정확한 증거도 안 내놓고 뭐 20% 넘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는 신뢰도가 떨어져 보이고 네. 빅데이터 얘기를 했는데 이 관심에 따르는 언급량이라든가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SNS상이나.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 흥분제 발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 상당한 그 클릭을 하게 만드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언급도 저는 있을 만하다. 그게 상당히 많이 작용했을 네네. 거다. 뭐 객관적 여론조사에서는 상승세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상승 곡선에 좀 브레이크가 걸렸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홍준표 후보는 3강으로 가기 위해서 뭐 액셀레이터를 밟겠죠. 그리고 뭐 세탁기 퍼포먼스도 해가면서 네. 열심히 뛰는데 그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과거의 책에 자서전에서 나왔었던 그 부분에 대한 처리 방식이 저는 매우 아주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제대로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를 넘어서서 지금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 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뭐 12년 전에 내가 다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발언과 태도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예. 그게 상당히 어떻게 지금이라도 어떤 태도를 보이고 전 문제에 대해서 다루느냐에 따라서 네. 상승세 문제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보수표가 결집을 해야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데 또 한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근데 저렇게 좀 설거지 논란, 마누라가 밥 안 준다 이런 얘기, 또 저 흥분제 앞에 얘기는 빼죠 그냥 흥분제 얘기.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수들이 선뜻 참 시작에는 어렵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정의들은? 우선 저는 그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그 정치되어 있는 것이 네. 우선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본인 재판받고 이런 과정에서 거기서 지금 정비되는 과정이 한참 걸린 것 같고 네. 그 와중에 본인의 어떤 스타일, 본인이 굉장히 소탈하고 뭐 넥타이도 느슨하게 매고 양복 단추도 잘 안 매고 이렇게 다니는 굉장히 활달한 이런 분인데 대선 후보로서는 좀 이미지적인 문제에서 좀 고칠 게 있다 이런 지적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설거지 얘기도 사실은 이거 경남지사를 하면서 피곤하게 집에 들어와 있는 내가 왜 설거지를 하냐 이런 식의 아주 그 유머적인 발언이었는데 이게 또 그 바로 또 언론에 나왔고 웃자고 한 얘기라 그런 그렇죠. 말씀이죠. 대지핵 문제 이 얘기도 사실은 12년 전에 본인이 나이 50을 정리하면서 아닙니다. 12년이 아니고 그냥 책이 나온 때가 2005년도죠. 그렇죠. 책이 나온 그래서 본인이 생을 50을 정리한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수필을 쓴 건데 본인이 하지 않고 이제 옆에서 본 것을 이렇게 재밌게 쓴 거죠. 본인이 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어떤 그 네거티브에 의해서 이제 밝혀졌는데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용서해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저도 뭐 기자 때 취재를 좀 해보면 굉장히 그 다혈질이 이런 것 같은데도 소탈하고 직설적임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그런 표현 이외에 더 어떤 상황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런 것으로 어떤 특정 후보를 자꾸 희화화시키고 그 언론전에서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그 홍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매우 희화화되는 데서 지지율이 상당히 정체성을 보이게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정책적으로는 가장 보수다운 그 시장 경제, 기업 자유화 이런 걸 보면은
매우 좋은데 오늘 한 가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걸 발견했어요. 어떤 거 뭐였습니까? 소방공무원하고 경찰 공무원들 또 월급 올려준다고 그랬는데 예. 표가 아쉬웠는지 좀 선거 다가왔는지 이런 부분은 또 조금 아쉽네요. 또 보수답지 못한 네. 겁니까? 근데 언론이 자기에게 불리하다 이건 다 모든 후보가 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특히 네.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높죠. 네네네. 예, 뭐 갤럽은 이번에는 좀 그 올라서나 한 달 내내 7%다 예, 예. 이러면서 그 불만이 많고 했는데 저는 깨끗이 그 사과했다 이러는데 예.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또 사족을 붙였어요. 내가 검증할 게 그렇게 없는 모양이다. 네, 네. 사과했는데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예, 예, 예.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사족을 이게. 단 게. 사족을 단 게. 그 자서전에서 일어난 일로 문제는 그러니까 이전에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예. 자서전 속에서 이 학창 시절에 마리아나 핑크를 갖다가 살짝 피웠다. 그 자서전에 써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예방주사 효과로서 예. 이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본인이 그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갖다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때 그런 책자를 만들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보수가 그 홍준표를 용서할 것이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기세상으로는 다시 지금 보수 세력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 유승민 후보도 TK에서 상당히 올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수 세력이 두 가지에서 지금 이제 이 선택을 해야 된다 보는데 지금 다른 새누리당이나 이런 부분도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후보 간에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그 조원진 후보가 나오는 당이죠. 예. 예, 거기하고 이렇게 그 다른 보수 후보들도 네네네. 홍준표 후보랑 이렇게 그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수 세력이 이번에 안 되더라도 새로운 보수를 출발해낼 수 있는 네. 그런 힘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움직임을 선택할 것인지 예. 아니면은 정말 문재인 후보를 막기 위해서 네. 이 안철수 후보까지 연대해서 안철수 후보로서 이 문재인 후보 당선을 막아야 된다. 네. 이런 선택을 할지 그게 이번 주에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표를 결집하기 위해서 이제 단일화가 필요한데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조원진 후보도 적긴 하지만 일단 또 새누리당 후보고 유승민 후보도 있고 홍준표 후보도 있고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게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정치계는 뭐라고 합니까? 예.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예. 또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라고 예. 하는데 이번 판은 어떻습니까? 보수가 부패하고 분열했으니까 폭삭 망했다. 이렇게 적어도 지금까지는 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구속을 통해서 상당 부분 부패의 고리는 끌었다라고 네. 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는 통합을 얘기할 때가 되는 네. 것이죠. 결국 유승민 후보도 상당 부분 끝까지 그 완주하겠다라고 하지만 아마 당내 압박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고 제가 오늘 그 재밌는 맛을 오늘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네. 교수님 한 분과 전화를 했는데요. 아, 그분이 그래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어떤 뭐냐면은 분? 예. 이번에 정말 전략적 선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마디로 안 후보를 찍으려고 했었는데 안철수 후보를 찍으려고 했는데 지난 그 토론회를 봤더니만 너무 우리가 보기엔 약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아직까지 보수 후보는 네. 마음이 보수 표시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서로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네. 안철수 후보 오늘 8시에 정말 명확한 어떤 안보에 대한 튼튼한 안보관을 보이고 네. 약간 그런 그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여전히 이번에 그 큰 흐름을 가져갈 것이고 네. 이번에 또한 여전히 약간 유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고 하면은 네.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어쩔 수 없다. 이번에는 뭐 TK가 진다 하더라도 홍 지사로 가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번 오늘 그 8시부터 있는 네. 그 토론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좀 화면에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보수표 결집하기 위해서 바른정당에 지금 뭐 사퇴론 자꾸 나오잖아요, 얘기가. 네. 어떻게 사퇴론이 이제 현실화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끝까지 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은 가려고 하죠. 예, 오늘 또 여론조사가 하나 새로 나왔는데 네. 5%까지 나왔어요. 뭐 네. 토론을 잘한 결과겠죠. 그런데 저는 홍준표, 유승민 또는 조원진까지의 그 전체 단일화는 네. 이제는 뭐 그 단일을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렇습니까? 네. 보수 표심을 가진 유권자들이 그 선거일 날을 가가지고 이제 예. 특정 후보를 바로 이제 선택을 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는 그런 그 뭐 시간상으로 좀 늦었다. 뭐 작은 틀에서의 단일화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정책을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될 텐데 유승민 후보는 안보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지금 뭐 보수 후보 흉내를 내는데 네. 경제에 있어서는 기업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같이 이게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보수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이 경제는 진보라고 했죠. 본인이. 예. 그리고 가장 보수다운 후보가 저는 홍준표 후보라고 보는데 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겠다. 네.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전교조 민노총에 대해서 강한 제재를 가하겠다. 네. 이런 그 확실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후보가 이제 약간의 그 희화되는 언론 전선에서 밀리다 보니까 전혀 이제 10% 점프를 못 하고 있다. 그리고 네. 아까 사족을 단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족을 단 건 아닌 것 같고 자선에서 보면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예. 그 본인이 솔직하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사과했다. 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했다 말씀하시고. 지금 저기 나온 것처럼 유승민 후보 본인은 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당에서 저렇게 의원총회 열어서 사퇴를 논의하자. 이게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런 예, 정당을 추스리기가. 바른정당의 국회의원님 한 분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아, 예, 그래요? 예, 당에서 지금 이제 반 정도는 예. 지금 이제 그 후보 사퇴 단일화 해야 된다. 그래요? 아, 흔들리고 예,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른정당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그 국민의당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그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로서 네. 본인들이 늘 함께 해야 된다는 음. 세력으로서 이야기를 해왔고, 특히 저는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공격을 많이 받는 게 40석 의석 가지고 대통령이 되면은 그러니까요. 불안해서 어떻게 국정 운영하느냐. 거기에서 만약에 그 지금 바른정당이 합사하게 된다면은 네. 70석이 넘게 됩니다. 예. 그럼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조금 다를 수 있다. 예. 네. 이전에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도 사실 노무현 후보가 그 자서전에 썼지만 정무현 후보나 정말 단일화하고 싶지 않았다. 예. 그렇지만 그 당시 전체 요구에 의해서 했다는 이야기죠. 현실적으로 그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은 절대 안 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그런 개혁적인 신보수의 어떤 미래를 보고 네. 예를 들면 유승민 후보가 결단의 여지는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다. 그런데 당에 있는 분들은 만약에 후보가 끝까지 그 견제한다면은 네. 자기들이라도 이렇게 그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네.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 만만치 않네요. 유승민 후보는 끝까지 가고 싶을 것이고 그죠? 그렇죠. 장래를 네. 위해서. 본인은 가고 싶죠. 네. 그런데 근데 이제 당에서 저렇게 흔들어대니 어떡합니까? 현실적인 그 정치 현실을 보면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이제 셋으로 나눠지는 거죠. 네. 3분의 1은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간다. 한 10여 명 정도. 그리고 또 뭐 10명 채 안 되기는 하지만 그 10명 가까운 의원은 한국당하고 같이 해야 된다. 네. 또 한 10여 명은 국민의당과 해야 된다. 그야말로 3분지계처럼 나눠지는데 이게 그야말로 딜레마죠.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명 데리고도 가겠다. 길을 막겠다 그랬어요. 예. 아주 파부침주라고 제가 뭐 몇 네.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뭐 다 깨고 배수진을 치고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홍 후보 쪽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하고 단일화해봐야 효과 없다. 오히려 유승민 저 바른정당 지지자들은 오히려 안철수 후보 지지가 높더라. 네. 실제로 분석해보면 그런 게 나와요. 네. 그래서 차라리 흔들어가지고 올 사람만 오게 하는 방법을 내가 보기에는 지금 홍준표 후보 쪽이 쓰는 것 같고 네. 안철수 후보 쪽은 좀 어떠냐 하면 아쉽기는 한데 네. 저 정치공학적 단일화 안 한다고 누누이 안 후보가 천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 무슨 얘기냐. 안 후보의 가장 소망스러운 방법은 거기도 알아서 기어서 오시고 유승민 후보가 그냥 알아서 오는 거죠. 예. 뭐 알아서 표현이 좀 그랬는데 지지선은 뭐 알아서 오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 뭐 유승민 후보가 자진 사퇴를 하면 모르겠다. 그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단일화라고 하는 부분 국민 여론도 다 반대예요. 직접 그렇기 손잡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자 단일화든 뭐 3자 단일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네.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후보 간 단일화는 어렵고 예. 오히려 의원들이 그 어떤 태도를 보일까 이 문제가 아마 우리가 관심의 그 영역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네네네.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혹시 뭐 예, 더 이번 보태실 그 말씀 선거전을 있으면 보면은 예. 후보하고 당하고 얼마나 일치돼서 가느냐를 보면은 가장 일치돼서 가는 당은 한 당밖에 없습니다. 어떤 민주당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하고 당하고 네. 아주 뭐 일심 단결해 가지고 가고 있는데 한국당을 보면은 자유한국당. 예, 자유한국당 100명 가까운 의원들이 있는데 네. 지금 뭐 저는 그 어떻게 포를 쌓아가지고 후보를 지원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사람 안 보여요. 예,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어디 가 있냐라고 하는 그 지지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돈도 많이 빌렸다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뭐 이제 지역구에서 그 받아가지고 이제 뭐 또 아르바이트 시키고 하겠죠. 본인의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네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홍 후보도 이런 거 유리가 돼 있는 것 같고. 네네. 바른정당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후보만 혼자 뛸 가능성도 후보 혼자만 하고 있어요. 그죠? 네네. 예. 그리고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후보하고 예. 당 정체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예. 가운데서 안철수 후보가 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네. 결국은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뭐 당이 깨져서 이렇게 막 그 국회의원들이 찢겨져 가지고 갈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서 당과 후보가 그 분리돼서 가는 당 한 3당 정도 되고 민주당하고 문 후보는 잘 나가고 있다.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 큰 정치를 하기 전에 당내 정치부터 먼저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래야 힘이 쏠린다 이런 얘기고요. 자, 오늘 일요일이지만 각 후보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자녀들까지 뛰고 있다는데 한꺼번에 같이 보시고 돌아와서 얘기 나누시도록 하죠. 북한의 어떠한 군사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절박한 건 바로 우리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 붕붕 떠다니기만 하지 호남 지역 외에는 표를 엮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방은 탄핵 후유증에서 거의 벗어난 것 같아요. 우리 조직들이 양호 조직들이 전부 제거에 대해서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전임 정권 실세였습니다. 집권당이나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북핵과 미사일 위기 더 커졌습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계셨던 분들 반성부터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보 후보들이 지금 안보관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에 와서 그 엄중한 안보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는 엽기적인 막말, 행동으로 대통령 선거판을 난장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되면 남북 정상회담 할 건지 안 할 건지 묻겠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정해놓고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한지도 묻겠습니다. 제 딸내미입니다. 유감입니다. 엄마 심상정이요? 다들 무서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일할 때만 그러시지 평소에는 엄청 다정하시거든요. 엄마 왔어? 왔어? 네. 엄마 여기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핸드폰에 내가 아까 엄마 좀 이따가. 네. 엄마 오늘 많이 피곤하신가 보네요. 자, 많이들 아시죠? 저 유승민 후보가 저 딸 때문에 국민 장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듣고 그런다고 하고, 심상정 후보 무서운 줄 알았더니 전혀 안 무섭다고 아들이 이렇게 증언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유세한 모습이고요. 또 여러 가지 좀 특징을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안철수 후보, 또 이 홍준표 후보, 문재인 후보 이렇게 이걸 보면 자신들의 어떤 특징이 보인다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문재인 후보는 한 손을 흔드는 모습이고 이거 주로 대통령들이 하는 모습인데 그렇죠? 예.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한다고요? 홍준표 같은 손가락 이렇게 자꾸 지시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 스트롱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의 어떤 이미지 트레이너한테 좀 배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또 너무 지나치게 독선적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본인 스스로 강한 대통령이란 것을 컨셉으로 잡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속 그와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저 하여튼 홍준표 후보 얘기해봤고 좀 전에 문재인 후보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주로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미 대통령 된 것처럼 하시는 건가? 어떻게 지지율과 상관없이 저는 문재인 후보의 여러 가지 정제된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좀 반듯해 보이고 그래서 보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문재인 후보의 저런 모습은 좋아 보이는데 역시 안보관에 대해서는 계속 말을 안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런 것 같고 또 재밌는 것은요. 심상정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킬러로 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도 보시면은 계속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태클,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토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제가 깊이 분석을 해보면은 오히려 아주 고도의 전략 차원에서 또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도와준 겁니까? 고대 전략으로? 그렇죠. 계속 안보 문제가 이슈니까 왜 자꾸 그런 문제로 하느냐 해서 지금 홍준표 후보를 계속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토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측하기에
그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홍 후보와 네. 홍 후보를 집중 타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난번 토론에서 보니까 이렇게 손 번쩍 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요즘 잘 먹힌가요? 어떠세요? 가장 젊은 후보니까 패기를 그 보여준 거죠. 네. 제가 볼 땐 역대 그 직선제 이후에 당선된 대통령들은 제일 중요한 게 안정감이 중요했다 봅니다. 예. 그 김영삼 대통령도 처음 나왔을 때와 달리 두 번째 당선됐을 때는 상당히 머리를 올백으로 이렇게 하면서 네.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문재인 후보가 지금 현재 통합 대통령, 안보 대통령 기치를 내걸면서 이 안정감을 주는 후보 뭐 이런 부분들 전략은 상당히 잘 먹힌 것 같고요. 각각이 지금 자기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에서 다들 이미지를 갖다가 제고에 나가고 있다 봅니다. 저도 아무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심상정 후보 별명이 신불립니다. 그렇죠. 오늘 아마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아마 집중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낮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정론에 대한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토론 결과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더 높고. 오늘 토론도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들도 잘 분석해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